인간은 사실 먼지다. 오만한 인간 따위 한순간에 미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온갖 기괴함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행성, 해왕성. 기괴하고 오묘한 이 푸른빛의 행성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뒤섞인 거대한 메탄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시속 2100km의 태풍과 끝없이 몰아치는 번개, 영하 218도의 온도까지 한낱 인간 따위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가루가 돼버린다. 지구에서 가장 먼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해왕성은 무게만 지구, 금성, 화성, 수성을 모두 합친 것의 9배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인 행성인데, 문제는 바로 이 거대한 사이즈가 해왕성이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 원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 생성되려면 주변의 가스나 먼지 양을 봤을 때 최소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태양계의 나이가 겨우 46억 살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가 존재하기 전에 자식이 먼저 태어나는 시간 척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던 2005년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올라온 논문 한 편이 이 기괴한 모순을 단숨에 해결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해왕성이 태어난 위치. 사실 해왕성이 태어난 진짜 위치가 현재 해왕성이 있는 곳이 아닌 지금보다 태양에 가까운 토성 근처였다는 것. 토성 근처에는 가스와 먼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딱 46억 년 안에 현재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고, 태어난 이후 주변에 있던 목성과 토성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현재 있는 태양계의 끝자락으로 튕겨 나가버렸다는 거다. 즉 지금의 해왕성의 존재는 태어난 장소, 가스와 먼지의 양, 주변 행성 중력까지, 즉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존재하지 못했을 확률 게임의 최종 생존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에서 제일 무서운 건 괴물도 폭풍도 아니라 확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랜덤박스. 랜덤박스는 다양한 상품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쉽게 말해 뽑기 같은 것인데, 보통 랜덤박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확률에 대한 의심. 사용자에게까지 정말 이 확률의 법칙이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 이 의심 자체를 정면에서 깨부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확률 기록 공개. 누가, 언제, 무슨 박스를 열었고 무엇이 나왔는지 모든 이에게 언박싱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기록마저도 조작이 불가능하게 실시간 블록체인으로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아예 뽑힌 척 연출이나 뒤에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극강의 랜덤 확률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해시박스 몬스터라는 회사는 그냥 사이트에 확률 공개합니다 하고 숫자 하나 써놓고 끝이 아니라 아예 확률을 3개로 쪼개서 공개했는데, 실제 해당 랜덤박스에 설정된 확률, 지금까지 나온 통계, 그리고 그 사이의 오차 범위까지 이걸 전부 숨김없이 까버리는 것. 즉 이론상 확률이 아니라 확률이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 현재 태국, 미국, 글로벌 진출까지 하게 된 기념으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꽝 없는 9,900원 랜덤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확률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검색창에 해시박스 몬스터를 한번 검색해보길 바라고, 다시 우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괴물 같은 해왕성을 튕겨내버린 존재, 목성인데, 괴기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행성, 목성, 수, 금, 지, 화, 천, 해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무려 2.5배가 크며 지구로는 무려 1300개를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부피를 가진 절망 그 자체. 문제는 이 거대한 사이즈에 딸려있는 97개의 수많은 위성들 역시 하나하나가 각각의 독특한 기괴함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 유로파. 유로파는 현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곳으로, 실제로 얼마 전 일론 머스크와 나사가 손을 잡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선까지 띄운 상태다. 목성의 위성 중 6번째로 크기가 큰 유로파는 겉이 거대한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그저 차가운 얼음 덩어리 정도로만 여겨져 왔는데, 그러나 2019년 겨울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이 유로파 표면에서 수증기 방출 현상, 즉 얼음층 아래에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체 탄생의 필수 요소인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체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유로파는 지구보다 물이 많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이 물을 보유한 천체 때문에 과학자들은 유로파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 중 하나로 보고 화성과 함께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던 2020년 영국 리버풀 호프 대학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박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발표를 하게 되었으니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구의 문어와 지능이 비슷한 혹은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니카 박사가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으니, 첫 번째는 먼저 소금. 유로파의 바다가 그냥 물이 아닌 무려 소금바다. 생명체의 탄생 조건이 지구의 바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열수 분출구. 염분 외에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유로파 바닷속 깊은 곳에 바로 이 에너지원인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열수 분출구는 바닷속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 온천으로, 이곳에서는 햇빛 없이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유로파의 바다가 두꺼운 얼음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양빛이 닿지 못하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다. 실제 지구의 심해 화산지대에서도 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곳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암흑색이었지만 미생물부터 갑각류, 어류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 결국 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의 발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탐사는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닌 인류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도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협력, 결국 2024년 10월 14일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유로파 클리퍼를 실어 우주로 보낸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숨겨진 거대한 바다를 조사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총 9개의 실험 도구와 중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 유로파의 얼음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으로 2030년 유로파 궤적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생명 탐사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때 외계인 하면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나사와 일론 머스크까지 나설 정도로 우주의 기괴함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진 상황. 이쯤 되자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의 기괴함에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그러나 나사는 이 달 착륙 영상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자 인간은 사실 달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작설부터 달 자체가 가짜라는 인공 구조물설까지 달에 대한 온갖 음모론들이 생겨나기 시작.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나사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가 너무나 촐싹거렸기 때문. 웃고 떠들며 넘어지는 모습까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달까지 가서 겨우 발자국만 남겼을 리 없다. 그러나 그 대단한 나사가 겨우 이런 장면들 때문에 영상을 비공개하진 않았을 터. 이에 따라 달 영상을 숨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본격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건은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기 2달 전 발생하게 된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달 착륙을 위해 먼저 달 주변으로 보내졌던 아폴로 10호. 그런데 이 안에 탑승해 있던 3명의 우주비행사는 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한 시간이 넘도록 우주 밖에서 계속된 기괴한 소리. 원래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어떤 매질이 있어야 전달될 수 있는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뒤이어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에 탑승을 했던 우주비행사 마이크 콜린스마저 이 기괴한 소리를 듣게 되며 이는 더 이상 단순 음모론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중의 혼란을 염려한 나사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고 4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 내용이 밝혀지며 이는 결국 달에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보낸 어떤 의문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까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달의 가장 유명한 음모론인 달 인공물설. 먼 과거 달에 문명을 지닌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고 이들이 달의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외계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최근 나사마저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음모론 역시 다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96년 3월 21일 무려 나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리처드 호글랜드는 달에 고대에 만든 인공물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호글랜드는 미국의 아폴로 탐사 자체가 달에 존재하는 인공물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이미 분석에 성공했지만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게 그가 공개한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캐슬. 해당 사진은 아폴로 임무기간 중 실제로 촬영된 것으로, 캐슬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높이가 무려 16km에 달하는 유리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지대부터 여러 개의 기둥, 높이 솟은 첨탑까지 얼핏 보아도 성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자연적으로는 생성되기 힘든 규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조차 높이가 1km가 안 되는데 그의 16배를 뛰어넘는 16km의 거대한 성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94년 6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열린 달에 대한 강연회. 달의 인공물로 추정되는 샤드의 존재가 드러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된다. 샤드는 약 2.4km 높이를 가진 볼링핀 모양의 구조물인데 하부에 비해 두꺼운 중앙부와 솟아있는 상부까지 평평한 주변 지형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인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해당 사진이 가스나 연기 기둥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기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명확한 그림자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구조물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정말 머나먼 과거 달에 거주하던 어떤 고대 문명에 의해 지어진 인공물은 아닐지 더욱 의혹이 증폭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2020년 11월 외계 생물체 연구자 스콧 워링은 달 표면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사의 달 정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똑같은 구조물이 발견된 것. 지름 1km의 이 구조물에는 심지어 입구까지 있었고 나사는 결국 해당 건축물이 달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천문학자인 마르셀로 이라수스타 역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는 구글 문을 통해 달 표면을 관찰하던 중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된다. 약 200m 정도의 높이로 우뚝 솟은 확신의 피라미드. 주변 지형은 평탄하여 산일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 나사와 구글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논란의 논란들.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 이미 사람이 달에 다녀온 것도 50년 전 이야기.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가진 현대 인간은 도대체 왜 달에 직접 가지 않는 것일까? 아폴로 17호가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여 년.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인류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가 단순히 우주 비행사들이 달을 탐사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아예 인류 자체를 지속적으로 달에 보내는 것이 목표. 미국의 나사뿐만 아니라 캐나다, 한국 등 21개국과 기업들이 참여한 거대 다국적 프로젝트인데 과연 인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의문을 풀어내고 달에 정착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달로의 탈출이다. 실제로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물. 이미 탐사선들을 통해 달 표면에 상당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수부터 농작까지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달 자체에서 물이 공급된다는 것은 지구에서 물을 실어 나를 필요가 없다는 굉장한 이점. 물론 달의 물은 얼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이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연료. 달에는 헬륨-3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는 인류가 몇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게다가 태양풍이 지속적으로 헬륨-3를 공급, 영원히 자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달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이유 또한 극명했으니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기. 달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일단 숨을 쉴 수가 없고 태양의 자외선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유성 같은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낮은 중력. 중력이 낮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몸의 형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위에 말한 대기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달을 거대한 돔으로 감싸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나 이는 현대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단계.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류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 달 기지를 건설하여 소수 정예를 개척대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우리 태양계의 모든 기괴함을 확인 후 마침내 귀환한 마지막 종착지 지구.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인 이 지구야말로 사실 이 태양계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기괴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은 딱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생대. 다윈의 진화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자 첫 번째 존재, 루카.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에 의문을 가진 시카고대 밀러 박사는 플라스크에 메탄, 암모니아, 물 등을 활용해 생명체가 없던 원시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 마치 지구의 번개가 치듯 반복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주 뒤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크 안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유기물 등 생명체의 기초 단위들이 발견된다. 즉 생명체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가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 당시 태양의 대폭발인 슈퍼플레어가 매주 발생하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했고 영원에 가까운 10억 년 동안 반복되는 행동에 우연의 우연이 겹쳐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 루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태양의 후예인 걸까? 첫 번째 생명체로부터 다시 30억 년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이 지난 지구, 5억 4,200만 년 전 첫 번째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된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불리는 생명체들의 진화가 폭발하기 시작.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벌레의 친척들까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만한 존재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놈들이 바로 삼엽충.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고생대의 간판 동물로 머리, 몸통, 꼬리처럼 새 부위가 붙어있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정확히는 한 생명체의 이름이 아니라 2만 종이 넘는 다양한 종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즉 곤충 같은 한 분류의 명칭이었다고. 그 수가 지독하게 많았기에 마치 인간처럼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체다. 그러나 이런 삼엽충 따위 그저 맛있는 밥 반찬으로 씹어먹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캄브리아기 바다의 제왕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이름답게 날개 달린 새우 같은 비주얼로 당시 바다를 씹어먹었다고 하는데 녀석의 덩치는 50cm. 물론 나에 비해서는 귀여운 크기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환경상 큰 생명체가 없던 바닷가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삼엽충을 비롯 온갖 생명체들을 야무지게 주워먹고 다니다가 결국 멸종한다. 아노말로카리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생명체들이 줄지어 대멸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캄브리아기는 끝나버리게 된다. 이후 4억 8,830만 년 전 시작된 두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이 괴물 같은 시기의 주요 사건은 바로 다양한 생물의 등장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였던 녀석이 바로 펜테콥테루스 데코라엔시스. 발음 틀려서 두 번 녹음하게 만든 이 녀석은 거대한 발톱과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일명 바다전갈로 불리는데 녀석들 중 일부는 무려 2m까지 자라버리며 본격적인 대형 괴물들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심지어 추정 크기 9m까지 자라버리는 카메로케라스도 한따까리 했는데 뾰족한 꽃갈콘을 머리에 쓴 오징어 같은 모습으로 덩치에 걸맞게 당시 바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속 식물들 또한 드디어 조금씩 육지로 진출하며 육지의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는 본격적인 육상생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 시기가 바로 4억 4,370만 년 전 시작된 세 번째 고생대 실루리아기.
역사상 최초로 육지에 진출한 생명체 프네우모데스무스. 지렁이같이 생긴 이 녀석은 그리스어 숨쉬는 띠에서 유래한 이름답게 지구 최초로 공기 중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였다고. 같은 시기 바다에서는 바다전갈 프테리고투스가 동급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성인 남자만한 거대한 덩치에 옹졸한 집게발로 사냥을 하던 녀석은 결국 덩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먹이가 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4억 196만 년 전 시작된 대본기. 40억 년 가까이 거의 기어다니는 생명체들만 존재하던 바닷속, 마침내 물고기처럼 제대로 수영을 하는 유형성 생명체들이 등장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암모나이트.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들어본 이 녀석은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껍데기에 살짝 오징어 같은 몸뚱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거의 삼엽충급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놈들이다. 또한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본기답게 턱을 가진 판피어라는 물고기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 키 4m에 몸무게 1500kg까지 자라버리며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한 물린 힘을 가진 바다 악어보다도 2배 이상 무는 힘이 센 괴물급 녀석이다. 또한 물고기들이 육지로도 진출하기 시작, 마침내 익티오스테가 같은 최초의 네발 동물로도 진화해버리게 된다. 그러나 역시 바닷속 산소 급감 등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멸종이 발생. 지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3억 5,920만 년 전 시작된 석탄기. 육상 식물이 번성하며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는 생명체들의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트로플레우라류. 관절로 된 갈비뼈란 뜻의 이 초대형 노래기는 거의 자동차만한 덩치로 키 2.5m에 다리만 88개가 있었다고. 또한 이 거대한 곤충들은 날개도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 잠자리가 아닌 메가네우라. 현대 잠자리와는 다른 종으로 날개 너비가 75cm에 달하는 거의 사람 절반만한 녀석이다. 이 놈이 파닥거린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며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 엄청난 기후 변화와 함께 석탄기의 생물체들은 결국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도래하게 된 마지막 고생대 페름기. 고생대를 아예 끝내버리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만든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페름기 대멸종 전까지 마지막 고생대 생명체들이 꽃피우던 시기인데, 2억 9,900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 도착하게 되는 초대륙 판게아. 지구의 작은 대륙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불안정한 기후와 화산활동이 폭발하던 이 지옥에서 가장 귀여웠던 것은 바로 바퀴벌레. 그러나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약 1500만 년 뒤 2억 7300만 년 전 테랍시스라 불리는 포유류 같은 파충류들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디메트로돈처럼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던 이놈들부터 5m급의 초식동물 데우테로사우루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간이 흐르며 이노스트랑케비아 같은 놈들까지 등장하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갖춰가나 싶었는데, 약 2억 5200만 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시작된다. 화산은 대량의 재를 방출, 햇빛을 차단했고 지구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사라졌고, 이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줄줄이 멸종하며 지구상의 생명체 약 80% 이상이 멸종하는 페름기 대멸종이 발생. 그렇게 고생대는 악을 내리게 된다. 자, 오늘은 공룡의 중생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초의 루카부터 다양하고 기괴한 생명체들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녀석들 중 하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인간 역시 그저 진화의 한 과정일 뿐, 우리 다음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게 될까? 만약 토성이 지구를 향해 진격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딱 집중! 한때 과학 덕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고 실험이 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성, 달. 이 달과 다른 태양계 행성이 자리를 바꾸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이 상황, 비주얼만 보면 이런 느낌이다. 금성,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 사실 달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 두 번째로 큰 토성, 두 행성이 달과 자리를 바꾸면 우리 지구는 풍경부터 변한다. 녀석들이 원체 커다란 나머지 24시간 하늘에서 행성을 보게 될 거라는데, 토성 같은 경우 저 멋스러운 고리 때문에 셀카 잘 나오는 셀카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토성이 이렇게 가까이 와버리면 사실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지구에는 사실 대재앙이나 다름없기 때문. 행성의 크기가 크다? 그 뜻은 그만큼 중력도 크다는 것. 지구 가까이 다가온 토성의 중력은 지각 자체를 뒤흔들며 엄청난 쓰나미와 화산 폭발을 만들어낼 텐데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다. 또 지구에 달이 있다면 토성에는 타이탄이 있다. 토성을 항상 따라다니는 이 위성의 크기는 달의 약 1.5배. 만약 토성이 지구 근처로 온다면 타이탄까지 데리고 올 확률이 유력한데 지구 궤도가 타이탄 궤도와 겹쳐지면 당연히 대충돌 엔딩.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먼지가 되어버린다. 행성끼리 서로 위치만 살짝 바뀌어도 이 정도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